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WBC 슈퍼벤텀급 초창기 시절 리고베르토 리아스코부터 로얄 고바야시, 염동균, 그리고 윌프레도 고메스까지 이 4명의 얽힌 얘기로 풀어갈까 합니다. 역시 제 옆에 저희 맏형이신 WBC 임준배 국제심판위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열 이사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막내 안희연 골든보이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원재 박사님 역시 같이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이셨던 김영문 님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동균 선수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의 경기를 조명을 해봤었는데 WBC 슈퍼 벤텀급으로 치자면 이 경기가 세 번째 타이틀 매치였어요. 첫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임준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와 그 필립 와르윙게 나카야마 선수 간의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고, 리아스코 선수가 놀라스코와의 1차 방어전을 거쳐서 염동균 선수와 2차 방어전, 말썽은 많았지만 결국 리아스코의 방어가 인정이 됐고, 10월 9일에 로얄 고바야시와 그 3차 방어전을 가지러 일본으로 갑니다. 이 경기부터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와 그 로얄 고바야시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얄 고바야시는 일본에서 거의 그때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학 졸업 복서였죠. 학사 복서였고 올림픽 출전도 했었고 뮌헨 올림픽에 8강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의 이미지가 강했고, 리아스코한테는 고바야시가 쉽게 이길 거라는 당시 일본 내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엘리트로 보셨는데 저는 로얄 고바야시의 첫 인상에 그 일본 순사? 수염 있어서 네. 그럽니다. 그래서 로얄 고바야시 이제 본명은 고바야시 갓소죠. 가죠. 그래서 그 자위대 소속으로 아마추어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뮌헨 올림픽에서 그 굉장히 메달 획득의 희망을 가졌지만 8강에서 멈추고 프로로 돌아서 프로 초반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그 희생이 됐죠. 뭐 유아령 선수도 그러고, 이 선수의 그 데뷔 초년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좀 많이 이름을 알려진 거는 조메델, 그 에델 조프레와 그 두 번의 격전을 치렀고, 또 일본에 와서 많은 그 일본 유망주 파이팅 하라다도 한번 그 KO로 이겼던 조메델을 KO시키면서 그 메델을 은퇴시켰죠. 로프가의 마술사로 불렸죠. 예, 네. 그 일본의 소위 그 별명 짓기 좋아하는 그 일본 매스컴에서 그 로프의 마술사로 불리던 그 조메델을 은퇴시키고, 우리나라의 또 유아령 선수, 정남철 선수, 뭐 이런 그 나름 페더급의 간판 선수들이 다 그 나가 떨어졌죠. 저보 KO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버트 나바라탄이라고 필리핀의 그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굉장히 그 유망주가 있었는데, 글쎄 이 선수와의 시합이 어떤 세계 랭킹전인데 이 시합도 KO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우다가와 젠스케라고 우리나라 그 김현 선수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됐던 우다가와 젠스케와 그 페더급 세계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 같은 시합을 해서, 이 시합도 뭐 우다가를 간단하게 2회에 잡고 그 전에 그 아르게한테 페더급 타이틀을 도전을 한번 했죠. 해서 이 뭐 일방적으로 지지 않았나요, 아르게가? 그렇진 않아요. 그 4라운드까지는 점수가 그래도 비슷했었는데 5라운드에 이제 한 번의 찬스에서 허물어졌죠. 그래서 그 뭐 굳이 따지자면 75년도가 일본은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이때 이제 로얄 고바야시는 본명이 가츠오지만 이제 예명이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은 이 예명 쓰는 선수가 많지 않았나요? 특별히 아이론 많았어요. 후루야마, 그냥 스파이더 네모토. 그렇죠. 기억나는 거 봐도 범버 우찌다, 네. 타잔 토바루, 뭐 화이팅 하라다도 그렇죠 하고, 화이토 하라다인가요? 화이팅 하라다. 이글 삽도, 파이팅 삽도, 하라답니다. 화이팅 하라다. 라이온 후루야마. 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베트로크 가자마. 베트로크. 근데 네. 우리나라도 뭐 염동균 선수와 그 한국 타이틀 매치를 했던 파이팅 최, 불도저 박. 불도저 박. 박윤석 선수가 곰보심, 박덕순. 곰보심이라고 했지 않았나요? 그 선수는 약간 그거는 닉네임이 그분이 이제 그 아. 천연도인가요? 그래서 곰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닉네임을 썼는데,
되게 뭐 그 영어 외래어 중에 좋은 거 쓰는 거죠. 라이온 뭐 아까 보니까 고생근 뭐 선수 팬더 팬더고 팬더고 고생근 선수가 팬더고 아 타이거 박 타이거 리가 있었죠. 플라이그백. 네. 그리고 이제 파이팅 강이 있었고 뭐 하고 라이온산 관장님. 라이온산 네. 관장도 있었고 하여간 그 일본이 지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닉네임을 많이 썼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면은 75년도가 일본은 그 프로복싱계가 어떤 위기감이 있던 시절이었던 게 연초부터 해서 와지마 고이치 연초에는 75년을 세계 챔피언 4명으로 시작을 4명으로 해요. 시작을 했는데 근데 줄줄이 뺏깁니다. 와지마 고이치 그 다음에 시바다 구니아키 또 한 명이 누구였죠? 하여간 그 가스이시마츠를 가스이시마스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부 뺏기고 이 고바야시와 아르게오 시합은 이 시합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진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였어요. 했고 100번. 그 고바야시가 이 당시에 18승 16패요? 무패. 그렇죠. 전승이었고요. 했고 일단은 그 아르게오가 뭐 후에는 정말 대선수가 되지만 이 시합은 오리바레스에게 업셋을 거두고 2차 방어전이었나요? 3차 방어전이었나요? 페다구? 아무튼 74년 한가 3차 방어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아르게오가 74년도에 챔피언 됐으니까 11월 달에 오리바레스를 이기고 3월 달에 에르난데스, 5월 달에 리아스코 3차 방어전이네. 4차가 살바도르 토레스고. 그래서 고바야시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5라운드까지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고바야시가 가다가 5라운드에 그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바디샷을 맞고 그 충격의 케어피를 당하고 일본은 그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그 어떤 상징성을 그 무참하게 무너뜨리면서 좀 쇼크를 받았죠. 그랬던 선수인데 이 주니어 페다급이 생기면서 사실 좀 감량에 문제가 있었지만 뭐 좀 무리해서 이제 슈퍼반tam으로 체급을 내리게 됩니다. 내리게 돼서 그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던 걸 이어지면 그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 옵션으로 염동균 선수와 리아스코가 방어전을 하고 2달이 막 지날 쯤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고바야시 시합을 하죠. 근데 이 시합은 시합 전에 양 선수가 다 감량고에 시달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링에 올라왔는데 그 리아스코는 초반부터 좀 진이 빠진 느낌이었고 고바야시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서로 뭐 크린치 많고 좀 시원스럽지 않은 경기를 하다가 그 7회 1거에 찬스를 잡아서 그 리아스코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뭐 바로 KO 시키고 그 당시 레프리 제이 에드슨이 뭐 스톱 시켜가지고 이거는 8라운드. 그러니까 7회 다운 시키고 이제 완전 기진맥진해진 리아스코를 8회 이제 KO로 이기고 이제 조만간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경기를 올려드릴 건데 사실상 7라운드에 거의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7라운드에 다운되면서 리아스코가 완전히 중심이 무너지고 거의 서 있는 정도. 8회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 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얄 고바야시가 그 챔피언이 되고 이 다음 날 그 90겐 요코가 또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일본은 그 이틀 동안에 갑자기 세계 챔피언이 2명이 생기는 또 겹경사였죠. 겹경사가 되고 특히 90겐 요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승리를 예상을 못했다가 정말 그 갑자기 떠오르는 별이 돼가지고 네, 오키나와 골든보이. 예, 해서 그 남미의 후원먼이라는 그 구스만을 아주 여러 번 다운시키면서 KO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고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고바야시가 챔피언이 됐지만 일단 그 WBC에서 지시한 대로 45일 이내에 그 염동균 선수와 시합을 해야 되는 그 옵션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그 황 대표님 이 당시에 장 박사님이나 이 시합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 게 저는 상당히 그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저거는 없었나요? 처음에? 처음에 WBC에서 명하기는 제3국, 제3국의 주심 이 두 가지를 그 통지문에 분명히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지만 제3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시합을 개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줄다리기 속에서 그 국내에서 이제 개최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전 시간에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순종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국내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염동균 선수와 그 로얄 고바야시와의 시합은 11월 24일이죠.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합은 글쎄요, 생각보다는 그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직관을 했는데 관중은 뭐 한 6천 정도, 5천이 간 넘는 수준이었고, 일단 고바야시가 무섭다기보다는 심판진이, 레프리가 그 당시에 뭐 일본에서 있었던 세계 타이틀 매치는 거의 도맡아 하던 그 요시다 슈조가 레프리를 맡고, 우리나라의 최영춘 저지와 일본의 얼마 전까지도 그 아주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던 그 모리타켄 저지가 왔기 때문에 시합 전에 벌써 야, 이게 심판 배정에서 무조건 뭐 일본 쪽이 주심 부심을 맡았기 때문에 판정으로 이거는 판정으로 가긴 지는데 고바야시를 KO시켜? 이것도 좀 어려운 일 같고, 그래서 좀 비관적인 약간 그 분위기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76년 8월 1일에 염동균 선수와 리아스코 경기가 그런 식으로 난장판이 됐고 결국 새 타이틀도 못 얻게 되고, 또 10월 달에 홍수환과 사무라 2차전에서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떨어지고 이거 뭐 해도 될까? 그런 식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장충체육관에 다른 때보다 그 경찰이 더 많이 동원이 돼 있었어요. 만일에 물론 그 아마 일본 쪽이나 WBC 쪽에서도 그 어떤 소요 사태를 위한 그 어떤 그 경찰력을 좀 많이 투입시키라는 그런 뭐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유난히 않았을까요? 많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야구르트 그 윤쾌병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야구르트 그 아주머니들이 부대로 네. 뭐라 오셨어요. 그러나 야구르트 유니폼을 입고 네. 그 스탠드 한쪽에서 그 단체 그 뭐라 그러면 단체 응원을 그 네, 야쿠르트색 그 유니폼을 단복을 한복을 입고 입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기억에 나고, 시합 자체는 그 염동균 선수가 행운이었던 것이 1라운드에 그 고바야시가 들어오는데 약간 카운터성으로 맞으면서 다운이 되죠. 고바야시가 약간 스텝이 좀 불안한 가운데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 슬립 아니야 그랬는데 요시다가 카운트를 치는 거예요. 주심이 카운트를 씌워서 이게 좀 뭔가 좀 처음부터 좀 아주 그 기란 징조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시합은 이제 이 시합부터 우리 염동균 선수가 철저히 히트앤드런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그 치고 빠지든지 치고 크린치하고, 상대적으로 고바야시는 펀치는 있었지만 스피드가 느리고 발이 없었기 때문에 염동균 선수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합 중반에 뭐 고바야시의 유효타가 가끔 터지긴 했는데 염동균 선수가 절대로 대주질 않아요. 뭐 맞으면 뭐 위험하게 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시합 운영을 하죠. 그래서 시합이 끝났을 즈음에는 이게 염동균 선수가 이긴 거는 같은데 뭐 주심 부심이 일본 쪽이라 좀 이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불안했어요. 예. 리아스코 시합을 원사이드하게 지배를 했는데도 못 이겼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시합이 끝난 직후는 진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아까 시합은 이겼는데 네, 판정은 질 거다. 뭐 이거 아쉽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의외로 그 우리나라의 최영춘 부심은 당연히 이제 우리 염 선수의 승리를 했고, 그 모리타켄이 2점 차로 염동균 선수의 승리로 채점을 했고, 한 점 차도 아니고 네, 두 2점 차고 요시다 레프리가 드로우 해서 머저리티 2대 0으로 염동균 선수의 그 승리가 선언이 되고, 로얄 고바야시는 45일 만에 이제 챔피언 자리를 내놓고 지금도 아마 최단 기록이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챔피언 최단 기록의 그 불명예를 안고,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로얄 고바야시는 이때부터 한국 선수와 악연이 시작이 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염동균 선수가 그 대망의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관중 소요에 대한 변명, 관중들을 위한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당시 관중들이 특별히 지금보다 더 폭력적이었다기보다는요, 당시 분위기는 좀 비장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렇죠. 이 국격을 위해서는 세계 타이틀 매치 하나를 타이틀은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둘이 되는 게 이제 김성준, 김상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그랬냐면,
아 이제 한 명은 저도 한 명은 보유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박찬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트리오. 최초로 세 명을 네, 보유하게 되니까 뭐 트리플 크라운 박찬희 만만세 이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스포츠 경기를 레저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국익이 걸린 일종의 이벤트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내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분개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원정 가면 항상 그 첫 멘트가 고국에 계신 동포 동포 여러분 여러분으로 안녕하십니까. 나오니까. 네. 근데 비단 국내뿐이 아니라 이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뭐 미국을 그때는 제외하고는 거의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예, 그때는. 이때는 뭐 필리핀도 내셔널리즘이 그렇고. 좀 상당히 예. 강했죠. 남미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때 이제 45일 만에 타이틀을 이제 풀어놓게 되니까 당시 주간 스포츠 고듀현 칼럼에 보면은 로얄 고바야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뺏어갈 수 있느냐, 내가 진 경기가 맞기는 맞느냐, 그리고 화를 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네가 진 거 맞다. 물론 염동균도 인류 챔피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승부를 가지고 승패를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시아프의 그 고바야시의 표정이 굉장히 떨군 표정이었어요. 좀 네. 분한 예, 표정이었죠. 이게 뭐야? 굉장히 뭐 막 아쉬운 거하고는 틀리게 아주 떠떠름하고 그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시아프의 그 우리 염동균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또 감동 어린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서준정 그 어깨에 기대서 흐느끼는 장면이 있어. 어깨 그 파묻고 얼굴을 네. 파묻고 흐느껴서 그 아나운서 멘트가 뭐 이대로는 계속 그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링 위에서도 한번 울먹울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계석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말고 또 이렇게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염동균 선수는 나중에 이제 후에 그 프로모터 하실 때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굉장히 그 감정에 많이 이렇게 좀 치우치는 그런 감성적이신 데가 있고, 어쨌든 이 고바야시와의 시합은 좋게 말하면 작전승. 하지만 뭐 사실 시합 내용은 그렇게 뭐 불꽃 튀는 장면은 없었고, 그렇지만 뭐 조금 아까 장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시합 내용보다는 타이틀을 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세계 챔피언 벨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리아스코전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그런 보상을 좀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저지를 받은 켄 모리타 켄은 굉장히 친한파로 돼가지고 한국의 그 이후에 세계 타이틀 매치 여러 번 아주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 복싱협회 심판부 부장을 맡으시고 일본 가서 만나면 계속 저만 보면 아리랑을 불러요. 아직도 경기장에 나옵니다. 아직도 근데 요즘은 좀 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데 경기장에 와서 후배들을 계속 독려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만 보면 아리랑을 계속 부르던 분인데, 이분도 아마 세계 타이틀 매치만 해도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저지를 받고 100회 이상 했을 거예요. 100회는 뭐 좋게 넘을 아주 그 일본에서 최 베테랑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때 언론 기사 중에 모리다겐 주심의 채점표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밀했다라는 평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도 점수가 아마 다운 한 번이 있고, 그렇죠. 예, 가장 뭐 정말 공정하게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해도 사실 솔직히 이 시합은 무승부 뭐 고바야시가 1점승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억울하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일본 저지와 일본 주심의 공정한 그 스코어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염동균 선수가 챔피언이 됐죠. 한국 선수가 타이틀을 따낸 경기 사상, 따낸 경기만 놓고 본다면 가장 적게 때리고 덜 맞은 경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맞았어요. 거의 안 맞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때린 것도 사실 그렇지 몇개 않습니다. 없었어요. 정타는 1라운드에 그 다운 시킨 거가 그 하나 정타도 아니고 약간 밀리는 펀치였는데 고바야시가 들어오다가 약간 푸싱 같이 맞았는데 네. 스텝이 약간 좀 엉키면서 다운이 됐고, 충격은 전혀 데미지는 없는 전혀 다운이었죠. 없었던 다운이에요. 반짝이보다도 데미지가 반짝이도 없었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이
그 뭐랄까 그 물리적으로 들어오다가 약간 미는 주먹 맞으면서 스텝 엉기면서 쓰러졌는데 중심이 엉키면서 밸런스가 떨어지고. 무너질 때 펀치가 얹혔기 때문에 네. 다운으로 이제 간주한. 그래서 다운됐는데도 저거 랩 슬립으로 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요시다 주심이 카운터를 약간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해. 해글러 롤 단전에서 해글러가 당한 뒷걸음 치다 자빠져서 뭐 상황은 다운된 다르지만 이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다가 약간 푸싱하는 것 같은 주먹에 한 데미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염동균 선수가 아주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게 챔피언이 된 염동균 선수가 이제 1차 방어를 호세 세르반테스와 마치고 77년 5월에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KO 왕으로 불리던 윌프레도 고메스와의 방어전을 위해서 산후항으로 가는데요. 이 얘기는 이성열 이사님도 경기를 보셨으니까 한번 지금 해주시죠. 일어났는데 예. 제가 예전 이전 거 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이도 나이고 해서 뭐 기억은 자세히 안 났고요. 이 시합은 좀 기억이 나는데 황 대표님께서 그 올려주신 그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이 국내 복싱 팬들의 여론은 염동규 선수가 1라운드에 이긴 게임이다. 뭐 홍수환 말씀하지 않았나? 홍수환 그 대표님의 그 어느 매체에선가의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염동규 선수가 1라운드 KO로 이긴 시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뭐 롱 카운트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메즈가 그렇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롱 카운트가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고메즈도 다리가 그렇게 풀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 한 6인가 7에서 고메즈가 이렇게 제자리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거만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은 고메즈가 더 위험했던 건 3회전에 오히려 더 위험했죠. 맞아. 그때 클린치를 한번 제대로 하더라고요. 3회전에 오히려 다운은 안 됐지만 더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형문 씨도 그 시합은 기억이 나시고 네. 또 보셨죠? 그때 근데 카운터 롱 카운터를 말씀하셨는데 염동균 선수가 중립 코너에 서 있다가 다시 카운터 하고 있는데 나와요. 몇 걸음 한 2걸음 나오는데 심판이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한 2, 3초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동균 씨도 약간 너무 흥분해서 좀 자제력을 상실해서 좀 카운터에서 손해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수환 챔피언은 이제 본인 자서전에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에 염동균 선수 그 씬을 묘사하면서 22초가 걸렸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필름을 정밀하게 본 결과 한 15초 내지 16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트 3쯤에 벌써 일어나요. 일어나고 카운트 6, 7쯤 되면은 제자리 털더라고요.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충격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카운트 8에 박스를 시켰으면 염동균 선수가 훨씬 더 찬스를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로 경기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황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롱 카운트라고까지는 왜냐하면 그 윌프레도 고메스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 10초가 지났다 그러면 롱 카운트로 간주를 해도 좋겠지만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일어나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롱 카운트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데미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있었죠.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맞았기 때문에 네, 백스텝을 밟으면서 레프트 훅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마치 차에 치이는 것처럼 네. 돌진하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염동균 챔피언만 흥분했던 게 아니라 경기를 직접 관전했었던 그 중계반에 의하면 서순종 매니저가 만세를 부르셨대요. 인제 됐다고 이겼다고. 그리고 고메즈한테는 100% 진다고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합에 그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고메즈는 이제 그 페르토리코에서 그 페남 대회에서 아마추어 때 우승을 하고 염동균 선수와 시합하기 전까지 그 데뷔전만 무승부를 했고 17연속 KO였죠. 그래서 반탐을 뛰다가 슈퍼반탐이 이제 생기면서 체급을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염동균 선수가 파이트 머니를 굉장히 많이 받고 갔는데 이 시합 왜 그 2차 방어전을 고바야시나 세르반테스와의 시합에서 서순정 프로모터가 좀 출혈이 심했나요? 왜 원정 경기를 의무방어전 아니에요? 가게 됐을까요? 이게 기사에 보면은 염동균 선수 본인이 뭐 15만 달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기사도 있고 12만 불 정도. 12만 불 얘기도 있고 9만 달러 얘기도 있고 이게 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보다도 방어전 대전율을 많이 받았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그 중에는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최고죠. 네. 네. 했는데 왜 이 시합을 페르토리코까지 갔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 주최를 해서 그만큼의 흥행이 된다면 나갈 일이 없었겠죠. 장정구 선수나 유명우 선수는 원정 방어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방 챔피언이다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닙니다. 나가서 받는 개런티보다 국내에서 여는 그 흥행 수입과 개런티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했던 것인데 염동균 선수도 그런 여건이 됐다면 아마 불러들여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의 개런티가 보장이 됐다든지 뭐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때 제 생각은 아니 왜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이런 전적을 가진 선수하고 하나 차라리 일본 쪽하고 좀 해서 일본의 원정 방어전을 해서 방어 횟수도 좀 늘리고 뭐 방어 횟수도 늘리고 아무래도 리아스코 고바야시 세르반테스전에 프로모터가 뭐 흑자를 봤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메꾸면서 일본 쪽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페르토리코까지 날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케어패랬지만 아마 염동균 선수의 베스트 시합이 된 시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지금 뭐 이성열 이사나 우리 저 형문 씨가 얘기한 대로 1라운드에 그 꿈의 나가웃이죠. 그리고 제 생각은 3회가 기회였던 것 같았는데 그 기회를 전부 뭐 무위로 돌리고 중반부터는 정말 무수히 많이 맞죠. 잔 펀치를 해서 고메스가 뭐 전 KO 승이라 그랬는데 또 막상 보니까 사모라나 이런 하드 펀치하고는 전혀 틀린 아주 그 중남미 특유의 그 아주 리드미컬한 그 연타를 끊임없이 퍼붓는 선수라 정말 중반 이후는 잠매에 정말 멍이 들고 마지막 KO 됐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해진 상태로 네. 그냥 어떤 절차에 따른 KO승 같은 그러니까 9라운드 이후에는 거의 시간 연장책이었고요. 12라운드에 무너지듯 쓰러졌을 때는 이제 신문 캡션이 초점 일고 길게 누운 염동균이라고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무너졌고요. 9회 10회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죠. 그 염동균 선수가. 네. 그런데 고메즈 입장에서도 가장 긴 라운드를 뛴 게 이제 염동균 선수와의 경기죠. 그리고 경기 후에 그 1라운드 다운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 염동균 선수의 미친 듯한 스타일에 자기가 초반에 굉장히 고전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3라운드에는 그 장정구 선수 대 오하시 선수 그 2차전 때 그때 장정구 선수가 왜 카운터 한 한 방 방 맞고 들어가다 걸리죠. 들어가다 맞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큰일 날 시간을 뻔했죠. 먹고, 네. 그건 그것과 비슷한 씬이 이때도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는 지명방어라는 말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고메스가 1위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지명전은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없네요. 지명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명전으로 시작하는. 저도 지명전으로 근데 지명전이라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명전도 국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 못하게 된 이유가 제 짐작을 말씀드리자면요. 1차 방어 그 세르반테스전이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오히려 언론에서도 뭐 도망만 다닌 챔피언이다, 안전운행만 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가 그 나왔었고. 세르반테스전은 아시다시피 세르반테스는 그 안토니오 세르반테스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루벤 올리바레스와의 도전자 결정전에서 KO를 이기고 왔는데 이 선수도 거의 체형이 뭐 카르도나나 세르반테스 같은 체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거죠. 그래서 상당한 강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거의 자기 형처럼 회초리처럼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염동균 선수가 고바야시와의 시합에서 챔피언이 됐지만 또 비난도 좀 받았거든요. 도망다니는 뭐 어떤 복싱으로.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활기차게 하려 그랬는데 경기 초반 몇 회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르반테스 주먹을 맞고는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돕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르반테스의 그 휘두르는 그 롱 펀치는 정말 날카롭고 빠른데 정말 예술적으로 도망을 타져요. 염동균 선수가. 그래서 디펜스 하나는 정말 그 혀를 찰 정도로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챔피언이 되고 오히려 인기가 떨어졌군요. 떨어지는 뭐 그런 요인이 원정 방어에 나선 뭐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국내에서 고메스랑 했다면 그런 스타일을 살려서 판정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메스랑 적지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안 하고 맘 붙어서 인파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정으로 가면 네. 불리하다는 뭐 그렇죠. 그런 거를 갖고, 그리고 아까 우리 형문 씨가 그 녹음하기 전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1라운드 다운이 염두길 선수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요인의 하나가 된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래전에 다운을 안 시켰으면 좀 더 몸을 사리면서 약간 그 좀 도망도 다니고 했을 텐데, 이래전 다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체력 소모의 어떤 그 일리가 있는 네.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형문 씨가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하셔가지고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3회에도 거의 잡을 뻔 하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또 그러면서 아마 뭐 여태까지 좀 부진한 시합 내용을 이번 시합에서 아주 멋지게 해외에서 이기고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중반부터 스태미나가 완전히 끊기고 뭐 일방적으로 맞고 도망 다니고 하게 되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오버페이스론에 100% 동의합니다. 근거가 있는 게요. 1차 방어전 끝나고 이제 언론이 그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 신문 기사에 났어요. 이제 그 데스크로 신문사로 항의 전화가 왔다.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편파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자가 듣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낯익었대요. 혹시 엄동균 챔피언 아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경기를 복서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 세르반테스 선수가 세계적인 강자여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한 경기인데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언짢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신문사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다음 방어전, 고메즈와의 방어전의 흥행을 좀 방해한 요소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염동균 챔피언 입장에서는 좋다. 적지에서 내가 상대를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여서 명예를 일거에 회복하겠다. 그런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 계기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고메스와의 시합 후에 그 매스컴의 반응은 오히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산화했다. 그 뭐 그런 네. 하고, 시합 내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그 재밌는 흥미있는 내용이었죠. 쫓고 쫓기고 좋은 예, 승부였죠. 그 서로 시소가 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뭐 고메스한테 페이스는 넘어갔지만 뭐 초반 4라운드는 확실히 예, 확실히 염동균 선수가 이겼어요. 예. 절대로 뭐 꿀리지 않고 포인트를 확실히 뭐 이겼는데. 했던 시합이었고, 그리고 뭐 역설적으로 고메즈가 연속 KO 방어를 하면서 염동균 선수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질만한 선수한테 졌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사실 고메즈는 이 이후에 산체스한테 지기 전까지는 이 시합이 아마 가장 고전했던 시합이었을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네. 시합이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메스랑 핀토르하고 보는데 14라운드인가? 14라운드 KO. 네, 그 전 라운드에 종료공이 오니까 세컨이 나서 고메스를 안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 정도로 아마 정말 지쳤었나 봐. 그 시합 때. 고메스 핀토르전은 정말 그 핀토르의 투박하고 터프니스로 완전 소모전이 됐죠. 그래서 뭐 핀토르가 고메즈는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것도 고메즈가 길게 가면서 좀 고전한 시합이었죠. 딱 세컨이 안고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서 안 치는 걸 되게 저희 인상적으로. 고메스는 사실 우리 어렸고 젊었을 때 상당히 매력 있는 선수였어요. 그 싫어하는 선수 더티하다고는 그 매너 근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라테와의 시합에서 네. 아주 그 더티한 매너를 보여주는 사라테뿐만이 아니고 종이 울린 후에 이제 가격하는 일이 많고 뒤통수 때리고 신경질적으로 이제 상대를 KO 시킨 후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매너가 좀 좋지 일본에서는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고메즈 90개는 그래서 GG 시대다 그랬는데 두 사람 다 조금 매너가 별로였습니다. 90 저는 다른 거보다도 다운을 시키고 나서 펀치를 흥분한 척하면서 몇 대를 더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다운되고 맞는 펀치는 데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뒤통수가 맞으니까. 네. 90개인도 우리나라의 정상일 선수나 그 필리핀의 바르가스 같은 선수는 다운되고도 한참 더 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엉덩방아 찍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격해서 몇 대를 더 때리니까요. 저희 고메스는 아무튼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뭐 그 이듬해가 되나요? 78년도가 되나요?
그 로얄 고바야시와의 그 일본 시합에서 아주 또 쇼킹하게 또 자, 쇼킹한 이제 장면을 보이죠. 그 시합으로 가죠. 이제 이 네 명에 대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78년 1월이에요. 1월에 이제 고메스가 챔피언 자격으로 로얄 고바야시의 도전을 받으러 일본으로 갑니다. 로얄 고바야시는 세 번째 세계 도전이었고요. 이성열 이사님도 이 경기는 보셨을 텐데요. 예,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그 시합 결과로 끝났고 뭐 고메즈의 강함을 재확인시킨 그런 좀 약간은 싱거웠던 그런 시합으로. 근데 이 시합은 시합 전에 고메스가 뭐 잘하지만 염동균 선수에게도 다운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바야시가 혹시나. 한 방만 터뜨리면 잡을 수 있다는 그 좀 정말이에요. 네.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그 승산이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생각을 했어요. 고메스가 나이가 또 어렸고 근데 로얄 고메스가 고바야시도 뭐 주먹은 감기 있고 걸렸다고 컨디션 뭐 안 가졌다는- 경기 후에 그거 아, 얘기가 나왔어요. 시합전 뭐 그 시합전 상황 제가 모르겠는데 시합이 잡혔을 때 어쨌든 고바야시의 주먹이면 염동균 선수에게도 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뭐 더구나 홈링에서 하면 찬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합은 뭐 우리 저 이성열 이사 말씀대로 정말 그 쇼킹한 KO 장면으로 끝이 나고 막. 네. 그 이때 로얄 고바야시와의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고메즈가 아직 극강 모드로 돌입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다 무명이었어요. 이후에 아. 방어전이 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상대편 모두는 이제 강자의 모두인데 이미 알려지지만 않아서 뿐이지. 그 강함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 강자로서의 그 아우라라고 그럼- 할까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돼 형성은 안 있을 됐죠. 때죠. 그리고 이 시대는 주니어 페다 벤탐 하면은 고메스보다는 사라테를 더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메스 정도는 사라테는 도저히 그 당시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고 애곡한 결국 암살자. 그 해에 이제 사라테를 꺾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78년 이제 10월이니까. 판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황 대표님도 이 고바야시와의 시합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죠. 그렇죠. 인상이 그 깊을 수밖에 없는 시합이었고 고메스가 물론 그 파워펀처 KO 그 왕이지만 고메스의 그 보이지 않는 디펜스, 수비력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로얄 고바야시를 정말 그 레프트 한 방으로 실신시켜 버리는 그 장면은 가히 충격적인 일어나서 그런 나머지 모습이었습니다. 다운은 그냥 절차에 불과했고 이때 그 첫 다운이 해리 깁스 주심이 그 첫 다운으로 경기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 해리 깁스 주심이 계속 고바야시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 있질 못해요 고바야시가. 해리 깁스는 굉장히 친일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찬희 오구마 2차전 박찬희 오구마 때 2차전 때 그 박찬희가 다운을 시켰음에도 10대 9를 준 그 장본인인데 어쨌든 뭐 일본에서 더구나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홈링의 선수를 좀 더 그 버텨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첫 다운의 데미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절차에 불과했죠. 그때 해리 깁슨이 이제 경기 끝나고 왜 첫 다운에 끊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모든 복수의 꿈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벌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기회를 주는 게 나의 심판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바야시 선수는 다시 이 시합 후에 다시 페다로 돌아가죠. 페다로 돌아가서 동양 챔피언도 역임을 하고 마지막 세계 도전을 또 하죠. 또 페드로자에게 도전을 했다가 또 완전 안 되고 양눈 다 감기고 또 레프리 스톱 걸리고 그 이상하게 그 말년에는 한국 선수에게 봉변을 많이 당해서 황정환 선수인가요? 황정원 선수한테 오영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네. 마지막 시합이 이제 황정환 선수와의 그 63초 만에 KO. 라이트 한 방에 그냥 마지막- 3번 다운되죠. 마지막 두 시합을 전부 한국 선수에게 패하고 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동양태평양 페더컵 타이틀 매치 한국의 이대환 선수한테 1차전은 사실상 이제 이대환 선수가 이긴 경기죠. 1차전은. 많이 이겼다고는 글쎄 선전한 경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외로 이대한 선수가 잘 싸운 경기긴 한데 네. 이겼다고까지는 좀 글쎄요. 이게 나중에 일본에서 나온 필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확실히 이제 고바야시 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운도 시키죠. 이대환 선수를. 그리고 이대환 선수가 2판 4판 그냥 막판에는 거의 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11라운드인가에 고바야시가 굉장히 크게 넘어지거든요. 이대환 선수도 지쳐가지고 KO는 못 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방적으로 뭐 11라운드는 얻어맞고 끝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주니어 패더급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리아스코가 말년에 우리나라 왔었죠. 양일 선수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또 봉변을 한번 당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일 선수를 또 이대현 선수가 전승일 때 꺾습니다. 혼내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엔 참 논타이틀도 외국 선수들도 참 많이들 왔던 것 같아요. 세계 챔피언 출신들이 국내에 많이 왔어요. 리카르토 아레돈도도 나중에 와서 김장현 선수와 했었고, 라파엘 리몬도 전칠성 선수랑 또 하게 됐고요. 참 거의 90년대 이후로는 중남미 선수 랭킹전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80년대까지 네. 많았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장정구 선수도 사파타 선수에게 판정패한 다음에 우르스와 아마도 우르스와를 우르스와, 불러다가 네. 네, 마지막으로 담금질을 하거든요. 의외로 그 당시엔 의외로가 아니고 참 볼거리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합 좋은 카드도 많고, 그만큼 대한민국이 복싱 강국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원정 시합도 많이 갔었죠.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장규철 선수도 동양 챔피언 시절에 그 멕시코의 원정에서 당시에 반탄급 세계 챔피언 로메오 아나야가 논타이틀을 벌려서 뭐 KO는 당했지만 뭐 그런 해외 원정도 좀 비중 있는 원정 경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 황 대표가 올려주신 그 이창길 캠프 캐년, 뭐 김현 월터 시리 같이 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진출을 해서 뭐 지긴 했지만 뭐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어떤 카드도 했었고, 그 당시는 참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복싱이 그 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성준 선수도 테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말년에 해외 원정이 많은데 미구엘 칸토한테도 멕시코 가서 네. 판정패했고, 또 한국에서 2번 김성준 선수가 이겼던 헥토르 멜린데스하고도 가서 하고 멜린데스가 이제 한풀이 차원에서 홈링으로 또 불렀어. 김성준 선수 도미니카인가요? 불러서 네. 도미니카. 그때는 이제 원정을- 김성준 선수가 10라운드 판정으로 집니다. 그리고 많이 갔구나. 김현 선수도 동양 챔피언 잃고 나서 중남미 원정 많이 갔었죠. 그래서 페더급 그 세계 챔피언했던 안토니오 고메스와도 시합을 했고 무승부를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일복 선수도 베네수엘라 네. 또 원정을 가기도 베네수엘라. 했고요. 그리고 뭐 이강산 우리 관장님도 베네수엘라 원정 갔었죠? 필리핀으로 알고 있고 베네- 베네수엘라는 뭐 기억이 베네수엘라 안 나네요. 누가 갔었지? 누가 박종팔 선수가 오벨메이아스 아니, 그때는 그런- 이상봉 선수가 같이 갔고요. 그리고 뭐 설철한 선수가 또 오로노랑 한 적이 있고. 프랑스에서 저 뭐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 반드시 언더컷 정영길 선수도 가서 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볼거리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벌써 40분이 넘게 지나갔는데요. WBC 슈퍼 벤텀급이 이제 창설이 되면서 그 초창기 시절에 염동균 선수를 중심으로 뭐 현재까지도 17연속 KO 방어가 이제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고메스와의 얘기도 나오고 또 로얄 고바야시, 리아스코 이런 추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기가 나온 김에 슈퍼 벤텀급, 주니어 패더급이죠. 주니어 패더급의 국내 명복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맨날 그 클로징을 저 혼자 하는데 오늘 임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죠. 뭐 곧 다시 뵙겠고요. 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